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의사소통 능력을 볼 텐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일단은 코리일 관련 지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리고 과학 지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노형인 피사트형과 그 다음에 모듈형인 우리 이제 이 행과 연 스타일을 다 포함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한국철도 춘천 경강 분당선 열차를 운행하는데요. 일단 저는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보도 자료를 보고 설명한 것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본 조정안에 따라서 평일 경충선, 이 경충선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 정차라든가 경강선 열차를 증편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봤더니 경충선 급행 열차가 별내 갈매역에 5회 정차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경충선에 대한 내용이고 경강선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정차를 5회를 더 추가로 조정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회 정차하고 우선 이쪽에 정차하고 그다음 마성역에 4회, 그다음에 2회 증편 운행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분당선의 주말 및 공휴일 청량역 연장 횟수는 10회고 마지막 열차는 17시 14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여기 나오죠. 자, 봤더니 10회를 연장 운행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차는 17시 14분이다. 그죠?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17시 14분이 맞고, 자, 1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말과 공휴일 분당선 전동 열차가 10회 연장 운행하기 때문에 뭐 편해지겠죠. 뭐 많아지면 더 편해지니까. 자, 본 조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위주로 경춘선 열차를 추가 정차하고 경강선 열차를 증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대 위주로 경춘선을 추가 정차, 경강선을 증편이죠. 자, 그 다음에 열차 K7619는 평일 부발 방면의 경우 부발 도착 시간은 8시 2분이래요. 그럼 K7619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면은 여긴 80이고 7619가 여기네요. 그렇죠? 그럼 부발 방면의 경우 부발 도착 시간이 언제예요? 8시 52분이죠. 틀렸죠? 이게 이제 7620이 8시 2분에 도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본 열차 운행 조정에 따라서 경춘선에서 일주일간 추가로 정차하는 게 뭐냐라고 봤어요. 경충선이 평일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성역을 추가로 한 건 ITX잖아요. 그래서 경충선에서 일주일간 추가로 정차하는 게 몇 건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평일이 지금 총 몇 회죠? 계산해 보면은 총 5회로 이렇게 추가 정차하는 걸 알 수 있죠. 추가 정차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이렇게 추가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5일 동안 5회니까 그렇죠. 일주일간 추가 정차하는 거니까 평일이 지금 평일 동안이니까 평일은 총 5일이죠. 5일. 그렇죠? 5일 동안 몇 번을 더 정차를 하게 되면 5번을 더 정차하게 되겠죠. 5회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 하나, 둘, 셋, 넷, 5번씩 총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10번. 그죠? 각각 10번씩 이 정차를 하니까 5일 곱하기 10이라니까 총 50번을 추가 정차하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춘선 평일에 요 ITX 마석 간에 4번 정차를 해요. 그죠? 이건 이제 4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5일 곱하기 4회 해서 20회가 되겠죠. 총 70회를 추가 정차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춘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둘 다 경춘선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정차하는 횟수는 총 70회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자, 3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그렇죠? 자, 3번을 보면 자, 이걸 보고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한국철도는 역시 대단해. 지난해 철도역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로페이를 유일하게 가능한 걸 도입했죠. 자, 이번에는 승차권 구매를 코레일 제로페이를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차권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를 출시했다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입했고 또 했으니까 이 내용은 제대로 이해한 거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니까 X를 구하는 거예요, X. 자, 서울에서 2만 원의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 제로페이를 사용해서 구입하면 최대 1,600원을 무조건 할인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돼 있어요. 잘 보면은 승차권 10,000원 이상 구매자에게 매달 200명을 추첨해서 20%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승차권에 10,000원 이상 결제한 200명에게도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2만 원을 이렇게 200명의 추첨을 통해서 20%를 할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할인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얘는 부산시에서 사게 되면 8%를 갖다가 페이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조건 되죠. 이건 아니죠. 추첨을 통해서 하니까 얘는 잘못된 거고. 자, 코레일 제로페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승차권 할인 쿠폰과 충전 쿠폰을 동시에 받는 이벤트를 진행하니 이번에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은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했죠. 충전 쿠폰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별도라는 거죠. 그죠? 동시에 받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출시 기념으로 400명의 승차 할인 쿠폰 또는 충전 쿠폰을 제공하는 거죠. 동시에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자, 나는 아이폰을 이용하니 이번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쉽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앱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을이 맞는 거고 니은티귿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걸 보게 되면 가의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봤더니 내용이 노후 전동열차 내년까지 교체할 거고 그 다음에 새 차량 도입을 위해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부 제목이 이거예요.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품이 너무 노후화됐고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만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맞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어떤 노후 대비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안전 강화 대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 강화 대책에서 논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안전 확보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자, 그래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특별 관리하겠고 그다음에 즉시 운행 장치 점검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선로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점검 강화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 부품의 일제 점검 및 그다음 전동연차 일제 점검 및 안전 강화 대책이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만 나오면 부분적인 거고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3번이 정답이 되는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 이 안전 점검을 위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일부 감축했다 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9월까지 경인선 급행 열차선을 6회 감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열축 감축 이유는 노후 자동차 차량 정밀 안전 점검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안전 점검을 위해서 하고 있다. 자, 본 감축 운행으로 인해서 인천 용산 지역의 운행으로 그 다음에 동인천 그 다음에 용산 지역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불편을 겪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산역과 동인천 사이를 오가는 이게 줄어드니까 여기 보면은 동인천과 이 용산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좀 불편을 겪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퇴근 시간대에 좀 전환한 거예요. 특급 열차를 급행 열차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급행 열차 운항 시간을 조정한 거죠. 자, 수도권 전철 1호선 용산역과 동인천 사이에 모든 열차 운행이 206회로 줄어들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역이 아니고 급행 열차 운행이 줄어드는 거죠. 모든 열차가 아니고.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변경된 건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자, 변경된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자, 신길역 사고와 동일한 차종은 2년 이내 모두 교체 예정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나와있죠. 안전점검 대상 차량은 신길역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모두 교체 예정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좀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행과 연 스타일이에요.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뭐 읽기도 좀 짜증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철도 서비스의 기준 및 품질 평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영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품질만 평가니까. 자, 이건 이런 거 보면 나오겠죠? 여기 보면 철도 서비스의 기준, 절차에 대한 건 국토교통부 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 철도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인증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인증은 여기 있죠. 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하여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철도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2번이 틀렸죠. 자, 사고 복구 구조 피난을 위한 설비 및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는 공동 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내용이 뭘까요? 공동 활용이 되겠죠. 철도 시설에 대한 공동 활용이 되니까 여기 보면 사고와 복구 및 구조 피난을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하는 철도 사업자가 공동 활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 평가, 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위탁에 대한 게 뭘까요? 여기 위탁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위탁이라는 단어가 찾아서 타겟팅을 하면 되겠죠. 자, 공공복리 증진과 철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철도 서비스에 대해서 정당한 철도 서비스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품질 평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맨 위에 나오죠.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과 이런 걸 해서 품질을 평가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규정들도 많이 나오죠.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김대리가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김대리죠. 장례용품 및 경조화환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문화여갑이 재해보상 부조가 있죠. 재해부조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보면 돼 있나요? 볼까요? 자, 봤더니 여기 보면 기타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장례용품, 경조사 화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나 비정규직 둘 다 되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 김 차장이 직원들과 체육 및 교육 활동을 하면 체육시설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직원의 체육 및 교양 활동을 위해서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코리엘 소속 김 부장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기죠. 3번 한번 볼까요? 코리엘 소속 김 부장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김 부장이 주택을 구입할 때죠. 그러면 주택 구입이죠. 그러니까 주택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가족 친화 등을 위해서 코리엘은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네요. 자, 코리엘 소속 이대리가 주말에 11시에 출근해서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점심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거죠. 특근 매식비가 뭐냐면 식사대예요. 식사대. 그래서 금량비라고 하죠. 금량비. 그래서 식사를 말합니다. 이게 매식비가. 그래서 매식비라는 게 뭐 매번 식비를 주자 그게 아니에요. 특근 매식비라는 게 있어요. 매식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식비가. 자, 그래서 근무 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그러니까 뭐 먼저 새벽에 와서 일을 하면 점심 주겠다. 아침 주겠다.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면 저녁 주겠다. 그 다음 휴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해주겠다. 식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식비를 준다 이 얘기죠. 11시에 출근해서 2시간 30분, 14시 30분이니까 3시간 30분 동안 일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심 식사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죠.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8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빅 트렌드와 이슈 기사에 대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전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귀농인들 중에서
틀린 걸 고르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귀농인들 중에서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반농반 곱하기 라이프 스타일의 스타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국민과 공존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멸 위기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반농반 라이프 스타일 위에 보면은 이게 트렌드인데 여기 보면 국민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또는 지위 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추세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국의 빈집 추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고 그 이후로 생활 인프라의 취약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민과 공존한 지속 가능한 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반농반 라이프 스타일 확산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빈집 추세에 대한 것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전국에 집들이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 추이를 보니까 쭉 이렇게 늘고 있죠. 그렇죠?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생활 인프라의 취약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인의 증가와 함께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요게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여기 보니까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 인프라가 취약화되게 되겠죠. 빈집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살고 그럼 위락시설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 소멸 위기로는 농촌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농촌이 사람을 안 낳아요. 고령화가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애를 더 안 낳겠죠. 그러니까는 지방의 소멸 위기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파리협정 체제하에 신기후 체제가 출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감축하고 있다. 그 온실가스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뭐 벌금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서 농가 피해가 클 것이다. 여기 보면은 W 개도국 지위 포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WTO에서 빠져나가요. 농산물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는 이 농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이라든가 관세 같은 게 이제 많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직불제도 개편이 가속화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산이 감액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증액되죠. 틀렸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자, 이직률에 대한 건데 이걸 이제 교수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해결책에 대한 자문을 구해봐라. 자, 김 교수의 의견을 한번 봅시다.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 간의 관계는 음해상경 관계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면 이직률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낮으면은 이직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지으면 직무 만족도를 높여라 이 얘기죠. 얘는 김 교수님은 직무 만족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라는 건 얘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 이런 애가 있겠죠. 영업하는데 난 영업하기 너무 싫어.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이직을 많이 한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강 교수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외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높지만 이직률 또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교육을 통해서 이직률을 낮춰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 교수는 이 강 교수의 견해인 전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이직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보상을 많이 해라. 보상을 높이면 된다 이거죠. 적절한 연봉을 할 때 이직률이 낮출 것이다. 하 교수는 아니다. 자, 교수는 직무 만족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근로생활,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직무 만족도가 높아, 나 이 일이 너무 좋아. 그런데 옆에서 막 쌍욕하고 막 과장이 막 진상 부리고 이러면은 다니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근로생활이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사내 교육을 통한 전문 인재들의 이직률을 낮을수록 강 교수의 자문은 설득력이 높아진다. 맞죠?
이 사람은 사내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자, 장기 근속하는 전문 근로자일수록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면 김 교수의 자문 설득력이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장기 근속하는 전문 근로자일수록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면 김 교수의 자문이 설득력이 낮아지나요? 뭐 전 상관없죠. 이 사람은 직무 만족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경향이 높으면 이직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야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이직률이 더 어떻게 돼요?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높아진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직률이 낮은 기업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교수의 견해보다 하 교수의 견해가 높아지겠죠. 이 교수는 보상이 높아야 오래 있다고 했는데 뭐 보상이 없어도 오래 있다는 얘기는 약간 인간다운 삶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을 얻겠죠. 자, 직무에 만족하고 적절한 보상도 받는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기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김 교수와 하 교수의 자문은 설득력이 낮아진대요. 자, 직무에 만족하고 적절한 보상도 받는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대요. 그럼 김 교수와 하 교수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설득력이 점점 더 뭐죠? 자, 직무에 만족하고 적절한 보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직무에 만족하고 보상도 받는 거는 김 교수와 이 교수에 대한 얘기죠. 하 교수는 틀렸죠. 그래서 아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써놓고 풀이라면 좀 분석이 간단할 겁니다. 자, 이건 봤더니 현안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안 분석 부분에 들어갈 게 뭐냐? 그러니까 현안 분석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정책 제안 배경이 나오고 현황 분석과 정책 방안입니다. 자, 이런 거죠.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복잡성과 설명 부재로 이용자와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세무서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급하자. 상당 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게 현황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건데 자, 연말정산 자동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15%의 이용자 불만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이거 현재 현황이 아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막 결론이죠, 결론. 그죠? 자, 연말정산 기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마감 기한이 지나서 세무서를 방문한 사람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거는 연말정산 프로그램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연말정산 기간 중 세무서 전체 월평균 상담 건수는 128만 건으로 평상시 11만 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 이유는 문의가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황이죠, 현재. 그래서 자동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디귿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거고. 자, 봅시다. 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자, 건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건축이라는 게 있는데 지붕을 만들기 위한 구축술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건축은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이 중력의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에 살고 있는 이상 지붕은 모든 건축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지붕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건축은 바닥, 벽, 지붕이 있대요. 하지만 인류 최초의 건축물은 바닥은 지면이었고 별도의 벽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뿌령이나 삼각형 단면 규제에 이루어지는 지붕이 벽의 기능을 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있으면 그 벽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고 뭐 중간 사이다 이런 거죠. 자, 지붕만 있는 건축으로는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겠죠. 천장도 낮아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수직으로 선 구조체가 지붕을 받치는 구조로 발전했다. 그로 인해서 처마는 지면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수직의 벽도 출현했고, 그죠?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이 됐다. 자, 그것을 만든 재료와 방법에 따라서 구조가 있다. 그래서 재료와 구조가 나오겠네요. 자, 수직벽체를 만들게 됨에 따라서 지붕만 있는 건축물보다 더 넓은 공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가 맞죠? 이 내용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직벽체를 만들면서 여기 나오죠. 건축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재료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향토 건축 방식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봅시다. 향토 건축과 토담과 전축이 있어요. 뭐부터 나오죠? 향토부터 나옵니다. 항상 토담이 나오고 전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향토 건축은 항토 건축이죠.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흙으로, 그죠? 지벽을 넣고 다시 벽을 다지는 것이다. 항토 건축은 대형 건축물의 수직벽 축으로 사용됐을 뿐
성벽엔 사용되지 않았대요. 여기 보니까 담장, 성벽에도 이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대형 건축물에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성벽엔 이용됐다. 자, 토당 방식은 흙을 다져 전체 벽을 만드는 것이냐. 자, 토당 건축은 겉부집을 대고 이렇게 섞는 거고요. 토담 건축은 벽돌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전축은 흙벽돌을 고온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화성 건설에 이용된 전축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전도를 사용한 것이다. 자, 화성을 봤더니 이 전축이 이용됐어요. 그러니까 전축이 뭐예요? 이렇게 흙벽돌에 고온으로 만든 전돌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2번 볼까요? 자, 일단 1인당 100만 원씩 기본 공제되는 실제 가족 범위는 일단 연간 소득 100만 원을 벌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만약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와. 막 애가 3살짜리인데 막 이렇게 막 잉크 좀 하고 막 유튜브 막 하면은 막 돈이 막 들어와. 그런 애들은 소득 공제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은 얘네들을 다 포함해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요걸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돼야지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공제를 받는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인적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니까. 왜냐? 누진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남편이 받더라도 추가 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밑에 쭉 한번 봅시다. 자,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아빠, 가정주부인 엄마, 엄마는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를 받겠죠. 일을 안 하는 장애인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보람이네는 인적 공제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1인당 100만 원씩 받으니까 일단은 뭐냐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만 해당 가족의 장애인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적 공제에 대한 걸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정주부인 엄마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는 장애인 삼촌 있고 함께 살고 있는 보람이가 있어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은 요 대에서 요걸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기본 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 범위라는 게 여기 나오니까 100만 원이 되고, 일을 안 하는 장애인 이렇게 되고, 함께 살고 있는 보람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 더 추가로 받으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는 게 맞겠죠. 자, 남편은 총 급여가 2천만 원이고요. 아내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부양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는 누구에게 받더라도 상관없나요? 아니죠. 이렇게 인적 공제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자,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의료비는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일단 얼마를 써야 돼요? 10%면은 300만 원이고 3%면 90만 원이죠. 그래서 90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그래야 공제를 받는 거지 90만 원까지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맞죠? 자, 총급여가 3천만 원인 근로자가 450만 원 이하면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신용카드는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15%가 되니까 450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600만 원을 썼다. 뭐 500만 원을 썼다. 그럼 500만 원에서 450만 원을 빼니까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거고, 거기서 15%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되게 작죠? 그래서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 분기당 불이익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주택마련저축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주택마련저축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액의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주택에 가입하면 120만 원까지 공제가 되겠죠. 맞다. 정답 2번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